다음으로 개회사 및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그리고 통일포럼의 대표위원이신 권영세 의원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황주한 교수님과 박원곤 교수님, 그리고 최창호 박사님, 그다음에 양욱 박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의원님들이 중요한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뭐 다 이 커버가 되긴 하지만, 오늘 아시다시피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 그게 있어가지고 그 평가 회의가 9시부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의원님들이 오시는 게 늦어질 텐데, 그 평가가 뭐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 어저께 첫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기대도 많고 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네 분께서 발제와 토론을 하실 때 우리 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함의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관계가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서 대규모의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유엔 현장과 대북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호전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자유진영의 모든 국가가 함께 북한과 러시아를 철저하게 고립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냉전 시대의 종식을 앞당겼던 레이건 독트린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레이건 독트린은 공산권의 팽창과 침략 야욕을 단호히 견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원칙 있는 대응과 힘의 외교가 냉전을 끝내고 소련을 붕괴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원칙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량 국가의 선의에만 기대는 유약한 대북 정책으로는 결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이념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다양한 외교 안보 전략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반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재환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회 황주환입니다. 제가 주로 남북한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한미 관계, 그리고 통일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과거에 현재도 그렇죠. 과거에도 통일부에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또 이제 장관이셨던 권영세 장관님이랑 또 차관이셨던 김기웅 차관님, 그리고 김기웅 차관님은 아주 오래도 한 20년 가까이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득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북한의 실은 조금 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선생님들께서 좋은 발표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 부분이나 군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표해 주셔서요. 저는 안보적인 차원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동맹 안보 조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동맹 안보 조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파병을 했다. 물론 이제 어떤 것이 먼저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북한이 보기에는 나름의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보 조약을 러시아와 그 동맹 조약을 체결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지금 진행 중인 전쟁에 참전을 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에 대한 이행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합법적인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진행을 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오랜 시간 침묵을 하다가 올해 4월에 들어서야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 4조를 안보 조약 4조를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파병을 한 것이 아니라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에 대해서 반격을 가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참전을 한 것으로 사실은 포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비교적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고 해방 전 작전이 북한군의 참전에 의해서 파병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며칠 전에 김정은이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 모아놓고 이제 칭송을 하고 영웅시하면서 또 그러니까 그 희생 정신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많이 이야기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이제 얼마 전에 또 전화 대담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야기됐던 부분이죠. 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에 대해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해방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북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나 북한 그리고 김정은이나 푸틴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동맹 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파병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보 조약을 체결을 했던 부분이나 혹은 그 파병을 했던 그런 부분을 넘어서 뭔가 동맹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그런 워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첫째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전 세계 공개를 한 거죠. 몰래 한 게 아니라 동맹 조약도 맺었고 그 다음에 파병됐다. 그리고 전 세계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입지, 북한이 앞으로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이든지 어떻게 되는지 유엔의 어떤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떠나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몸값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는데 이 동맹 조약을 보면 다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위기시, 평시, 위기시 군사적 정치적 지원에 관한 지원 가능성을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뒤에 발표하실 그 세정 박사님이나 영옥 박사님 발표하실 그런 내용들도 아마 이런 위기시 평시 전쟁시뿐만 아니라 위기시 평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크게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파병을 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파병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조약 3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시 한반도의 긴장 고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북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다든지 한미동맹이 최근에도 그렇지만 군사훈련을 공동 군사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와 협조를 구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 푸틴은 사실 북한과의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언급한 도 했습니다. 평시 군사 능력을 그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에게 또 굉장히 큰 득이 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방위 능력을 개선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그 안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되었으니까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기술들까지도 다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한 것이 물론 파병 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2023년 11월에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 이전에 2번 실패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며칠 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대공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기술을 차용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우리가 공개된 정보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민감한 군사 기술일 가능성이 많고, 러시아가 이것을 얼마나 제공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아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방공망에 관련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에 그 지대공 미사일과 관련되어서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논리를 따르면 북한이 90년대 초반 이후로 핵무기를 개발을 한 게 사실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취하니까 북한은 그것에 대한 억제를 키우고 미국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무기는 핵무기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완전하지는 않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2017년 11월 29일에 화성 15형 그 ICBM 클래스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미 핵 억제력 완성을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는 화성 19형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인텔리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공망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사드나 아니면 그 팩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KAM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도 그런 차원에서 MD를 많이 발전시켜 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취약한데 아마도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기술을 들일 수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최근의 어떤 모습들이 그런 징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방공망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유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그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군사적인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동맹의 제도화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정은이 앞으로 향후에 10년, 20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정치적인 리더십, 대내외의 안보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맹조약,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조약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한미 상호 방위 원전 조약, 방위 조약을 보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길어요. 마치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같은 모습입니다. 앞에 보면 안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 문제 있지만 중반 이후에는 경제안보 문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의 교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안보 동맹 조약 체결 그리고 파병 조약을 이후에 상당히 동맹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약 2조에 보면 국제 무대에서 공동 보조를 이야기를 했죠. 5조에서는 제3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부분을 얘기했죠. 가령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상당히 블락을 많이 했지만 북한이 인식하는 다극 질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약이 9조에서 21조까지는 경제, 사회, 기술, 법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약이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리고 특히 동맹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리고 파병을 한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신문을 들어가 보면 항상 러시아 대표단이 와 있고 거의 항상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 이것이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무슨 문화적인 거, 체육, 뭐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파병 이후에 양국 대표단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득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대외적인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사실은 신냉전, 다극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뭐 신냉전 이야기는 김정은이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는 바이든의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뭐 이런 구도들이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비슷한 모양의 냉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최근에 그 푸틴의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와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진 모습인데 김정은은 이것을 이제 다극 질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조약에도 다극화된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조약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극화된 질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냉전 시대는 소위 그 양극 질서의 모습이 있고 냉극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미국의 유니폴라 시스템인 단극 질서, 미국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면 그리고 그 다음의 시대는 우리가 G2라고 뭐 생각을 하고 뭐 또 양극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한반도 주변의 질서를 다극 질서화하면서 뭔가 보폭을 넓히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극화된 세계 질서면 미국 단극의 질서나 양극의 질서보다는 김정은이 훨씬 더 전략적인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도 보면 특히 대남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과거에 1960년대 초반, 60년대 초에 소련과 북한이 동맹 조약을 맺고 중국과 중공과 북한이 동맹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된 소위 그 중소 분쟁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상당히 김일성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주체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던 경험을 되새겨 봤을 때 뭔가 새로운 대내적인 대외적인 주체 노선이라는 게 사실은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내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김정은이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북한에게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고 나름 북한이 새로운 전략 공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말 이후에 2018년부터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나름의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패했죠. 2013년 시진핑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시진핑은 북한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려고 하니까 시진핑이 김정은을 중국으로 불러서 5번을 만나고 또 2019년 6월에는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시진핑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 주변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함으로써 가져왔던 이득이라고 하면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물론 푸틴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도움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겠지만 그것은 전쟁 중의 푸틴과 전쟁 이후의 푸틴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상당히 많은 부침을 겪어왔거든요. 냉전 시대에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가까이 가면 그 소련과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1990년에 한국과 수교를 하고 난 이후의 그런 모습들에서도 보면 상당히 소련이 소극적인 모습, 소극적인 비토 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고, 북한과 사실 긴장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에게 북한이 필요하지만 향후에도 러시아에게 북한이 필요할 것인가, 그만큼의 역할을 북한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아마 김정은이 고민을 해볼 거라는 거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에게 부담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런 여파로 생기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나름 지금 북한의 변화, 한반도 주변의 정세의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재건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에 의존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인 것이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 경쟁 속, 첨단 기술 경쟁 속, 경제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북한이 의존할 수 있는, 이 동북아에서 의존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일 텐데, 대중 외교나 안보 전략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 19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주었던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들을 보면 중국이 북한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인 자산의 관계이기도 하죠. strategic asset이라고 해서 전략적인 자산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중국이 북한을 볼 때 전략적으로 부담이 되는 liability나 어떤 burden의 그런 어떤 부담이 관계, 그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은 자산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지만 약간 부담 쪽으로 조금 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러시아보다는 중국 쪽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극 질서라고 하면 북한이 또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2018년, 19년도에 김정은이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또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앞으로 고민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트럼프와 푸틴이 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푸틴이 되든지, 그런 미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하든 어떻게 대결을 하든 구도를 가든 만들어 가야 될 것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조약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 봤을 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북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다극 질서가 향후에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특히 과거처럼 한미일, 북중러 이런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은 트럼프는 일기 이후부터 항상 얘기했던 것이 적대국이어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맹국이더라도 동맹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는 모든 동맹국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영국, 모든 국가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나 남아공이나 브라질처럼 상당히 좀 외교적인 참사를 일으킨 경우들도 상당히 있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국제 질서가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전략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황재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재 정책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동욱 최고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자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승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발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김기영 의원님 전에부터 잘 뵙고 많이 배웠던 후배 중에 한 명이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지난번 4번 총선 때 유권자로서 투표해서 됐던 그 의원님들 2분이 여기 계셔서 너무 반갑고 저는 찍을 때마다 제가 찍은 분이 반드시 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김정재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2번, 우리 권영세 의원님 지역구 2번, 총 4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저의 이 한 표가 상당히 영향력을 줬다라는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또 예상했던 대로 앞에서 우리 황재환 교수가 워낙 또 잘 발표를 해주셔서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것이 대외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외 측면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되 아마도 저는 좀 득과 실 중에 실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아무리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봐더라도 이거는 저는 김정은의 굉장히 큰 패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김정은이 3가지 패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핵 개발이죠. 두 번째는 핵 개발로 일어나는 경제에 대해서 20승 10을 비롯한 경제 정책의 실패,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 정책에서 러시아 파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에 앞서서 약간의 전반적인 질서, 제가 대외적인 측면이니까 질서를 좀 복잡하게 썼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기존의 외교라는 것이 거의 우리가 알던 외교가 없어졌죠.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정상회담, 소인수회담하고 확대회담하고 그 다음에 공동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꼭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지난 2월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앞에 놓고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카드가 없다고 막 구박을 하면서 결국 쫓아내는 그 외교로서는 예전 같아서 저희가 배웠던 19세기, 20세기 외교 같으면 거의 전쟁이 날 판국인데 물론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배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적절한 배팅인가?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약간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현재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이쪽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분명히 보여준 것처럼 일단은 강대국 지도자와 잘 지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시진핑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하고 중국을 비판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진핑 만나러 간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푸틴이 그렇게 트럼프 말을 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나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회의 학계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19세기의 강대국 담합, 유럽에서 보였던 컨설트 오브 유럽이 다시 재현되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강대국 한 4-5개 국가끼리 서로 담합을 해서 세계 질서를 끌어가는 그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그런 국가들과의 뭔가 협력과 담합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패권적 위치에서 맨 위에 서서 나머지 국가들을 다 통제하려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세력권을 나눌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 저는 트럼프의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명확히 보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든지 뭐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무시가 되고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적 이해를 담은 미국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약간 배경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우리가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황재영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김정은이 이른바 밀고 있는 것이 신냉전과 다극화 체제의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뭐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김정은이 희망하는 세계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냉전과 다극화가 정말 올 것이냐, 그 김정은은 그것을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김정은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2월 달에 있었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냉전과 다극화 체제, 좋은 기회를 본 거죠. 워낙 뭐 외톨이로 떨어져서 불량 국가로만 있었는데 그 불량 국가의 핵심에 또 러시아가 같이 그 진영으로 들어와 줬으니까 스스로 저는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러시아의 매우 불법적인 제국주의적 타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라고 정의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국제정치학계에서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잘 이것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3년 넘게 저의 카톡에 푸사는 러시아의 국기가 계속 있는데 이걸 아직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잘 해결돼서 내리기를 정말 바라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대안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냉전 때는 북한이 편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이 있으니까 그냥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 경제도 거기서 해결하고 안보도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외톨이로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이 그리는 신냉전이라는 게 그런 다시 구도를 만들겠다. 그런 구도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뭐 중국, 러시아, 이란 뭐 그런 국가들을 포함해서 뭐 브릭스도 일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하나의 진영을 만들어서 경제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나 미국 같이 자유주의 국가 시장 경제에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대안 경제 모델을 추구할 수 있고 거기서 자신들의 핵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체제를 계속 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와서 계속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들을 보면 자신들의 입장을 러시아에 투영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한테 부과되는 제재를 보고 저거 쓸모없고 저거 불법이다. 무용론을 계속 얘기한다든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이라는 계속 표현을 쓰면서 북한이 그들이 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이 모든 우리의 영토를 갖고 가는 영토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투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러시아 북한 협력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서 북중러 3국은 아무리 봐도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균형된 시각을 주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지금까지 뭔가 북중러 냉전 기간 동안에도 그들 국가가 협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나 논문을 찾으려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전부 다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게 뭔가 균형이라기보다 양쪽의 다른 입장을 갖고 학생들한테 서로 토론을 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47년 한국 전쟁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마오쩌둥과 스탈린과 김일성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믿지 못해서 너 저기 가서 확인해라 확인했더니 여기 맞냐 그런 식으로 오고 가는 그 기간 동안 나왔던 모든 게 1차 자료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서로를 못 믿죠. 지도자가 권위주의에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자국민도 못 믿는데 타국의 지도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근간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간의 협력은 서로 간에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과연 그런 신냉전의 진영주의가 구축될 것이냐. 이미 신냉전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좀 있고 그것을 뭐 언론 같은 데서 편히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됩니다. 신냉전의 구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중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야죠. 냉전의 진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돼서 서로 간의 관계를 안 맺어야 되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 이 대통령이 안미 경중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이긴 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이 120개 국가와 교역 1위입니다. 아무리 중국을 밀어내려 하더라도 중국이 밀어질 수가 없고 트럼프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미중 관계가 거래적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래적 갈등 관계. 그렇다면 김정은이 그리는 완전히 중국과 미국이 싸워서 디커플링 돼서 중국 중심의 하나의 진영과 세계가 구축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뭐 잘 알려진 거죠. 사실 지금 러시아와 배팅을 하긴 했는데 정말 북한이 필요한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와 먼저 더 붙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뭐라 하더라도 제재를 노골적으로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처럼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큰 거죠.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해야 북한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앞에서 황재원 교수도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시기 들어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북중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2017년에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이 아주 공개적으로 양국을 그렇게 비판을 했고, 그러다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니까 바로 시진핑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렀죠. 그런 역동이다. 그것도 하나의 방증입니다. 그들 국가가 편의에 의한 결합이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최근 올해 작년에 유럽을 좀 다녀왔는데요. 유럽이 사실은 서유럽, 동유럽도 그렇고 북유럽도 그렇고 특히 북유럽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일수록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매우 수용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자들은 북한은 매우 수용적이에요. 북한과 관여해야 되고 한국의 우리 정부 보수 정부가 뭐 강경 입장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좀 배부른 나라들이 그런 얘기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녀와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침공은 이제 실존적 위협이 돼버린 거죠. 그 실존적 위협에 북한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정체성이나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을 관여해야 된다 수용적인 사람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을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 러시아와 동일시하면서 이것은 자신들의 위협이다라는 생각. 그와 더불어서 한국과는 더욱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해지는데 이건 북한을 더더욱 하나의 그 완전히 불량 국가나 하나의 그 떨어진 상태로 더 유럽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외톨이로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더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도 중국한테 모든 올인을 할 수 없죠. 사실은 한 가지 제가 북중 관계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아마도 아니고 거의 확실하게 북한이 제일 경계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만이 정말 원한다면 김정은 체제를 바꿀 수 있죠. 근데 나머지 미국을 포함해서 국가들은 그걸 안 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유언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이나 을 다 장성택을 그런 식으로 처형한 것도 중국에 대한 카드를 다 없애려고 하는 김정은의 생각이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럽을 다 멀리 해버리면 여전히 북한은 외톨이 상태에서 그나마 의존할 수 있는 게 중국, 러시아 정도밖에 없다라는 저는 이걸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과연 묶일 수 있을까? 저는 국가의 정체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이건 분명한 위협이죠. 셰셰에서 해결될 문제, 이거 녹화되죠. 상관없습니다. 셰셰에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훨씬 더
강력하게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수정주의적인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중국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수정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중국은 기존의 질서와 체제 안에서 미국을 누르고 자기네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과 러시아는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체성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우리 황 교수가 러시아로부터 핵심 군사 기술 이전을 얘기했는데 방공망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S-200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우리 양욱 박사가 전문가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 안 보이더라고요. S-300은 비싸서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보면 방공 미사일 하나 나왔는데 그 정도 갖고 뭐 북한의 방공망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지는 전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북한이 원하는 핵심 기술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한 다탄두 기술, 재진입 기술, 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그런 것들이고요. 하나의 방증,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걸 잘 안 준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한국 엔지니어들이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엄청 고생을 했다. 러시아 정말 말 안 듣고 기술도 안 주고 시간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거 한번 해봤다가 이제 절대 안 한다. 근데 지금 비슷한 현상이 보이는 게 작년에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서 최소한 세 기의 인공위성, 정찰위성을 띄우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했던 거 실패했어요. 그 러시아산 기술이 맞습니다. 근데 북한 특징상 김정은은 1호 지령이기 때문에 북한 기술로 하면 무조건 3개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아마 러시아가 이제 차일피일 미루면서 뭐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러시아와의 협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련 시절부터 민감한 그런 무기 체계의 기술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 중에도 하나거든요. 근데 북한한테 그런 걸 주지 않는다. 뭐 낮은 수준의 기술은 주겠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그런 거는 사실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러시아산 그런 기술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미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줄 가능성은 없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 협력도 많이 얘기하는데 두 국가의 경제는 서로 영어로 컴패터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필요한 것은 시장과 자본이죠. 그것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뭐 원유 팔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유고요. 그리고 식량이고 그다음 비료입니다. 러시아 달러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루블화 같은 거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경제 협력도 제한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오히려 상존합니다. 우리 또 주 러시아 한국 대사 이동 대사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뭐 갑자기 다 들어오라고 해버려 갖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러시아가 우리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파트너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2021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한국과 러시아의 일단 기본적으로 교역량만 보더라도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이 2021년 273억 달러였는데요. 북한과는 4만 달러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필요하고 특히 전쟁이 끝나면 유럽과의 관계는 이제 거의 절단 났습니다. 유럽이 더 이상 원유 수입 안 하겠다. 목표는 2028년까지 유럽으로부터 받던 모든 그런 에너지에 대한 그것을 중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뭔가 돌파를 할 수 있으면 신동방 정책을 이미 푸틴이 얘기했고 결국 그건 시베리아 개발이고 누가 하겠습니까? 파트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동 대사 계실 때 되게 잘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새 정부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역 강대국이다.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는 강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쟁하기 전에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러시아의 GDP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오히려 11위였고 러시아가 12위였고요. 국방비도 유사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국방비를 훨씬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한국의 차이를 전통적인 국력 차이를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차이가 뭐가 있냐?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유엔 아무리 상임이사국이고 근데 그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강대국이다. 러시아 정도의 강대국이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얘기고 북한이 러시아한테 베팅한 것은 그 베팅으로 가질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IMF나 월드뱅크에서 추정을 한 그 경제의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전시 경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3%인가 해갖고 놀랐는데 그럼 전시 경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러시아 푸틴에 대한 베팅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패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제 중에 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최창호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북한의 무역과 대외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최장호라고 합니다. 발표 자료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제 하단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 경제가 많이 변해 왔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2019년 2월에 있었는데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이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시점을 계기로 이제 대내외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2023년 7월 북한 전승절 이후부터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의 경제와 국제 관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0년 1월에 이제 북한이 제재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미국이나 남한과의 협상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유엔 대북 제재를 이겨내겠다라고 했던 노선입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21년에 이제 8차 당대회를 거쳤고요. 8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1년에 이제 법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회주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인데 2002년에 북한이 7일 조치를 통해서는 시장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넘어갔고 이후에 2009년에는 이제 시장을 다시 부정하면서 계획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2021년에는 이제 8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시장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정부가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시장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북한은 정책적으로는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경제 활동이 많으니 이 정부 통제 밖에 있는 경제를 경제 활동을 정부 통제 안으로 집어넣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 축적했던 부를 정부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롭게 펼친 정책은 정부 통제를 확대하여 많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고 만성적인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원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이제 북한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북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러시아와의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가 유무형의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외화의 정부 집중 현상이 가속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유엔 대북 제재 이전에는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수출이었고요. 수출을 매년 한 2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근로자 파견을 했었는데 유엔 대북 제재를 거치면서 수출을 못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같이 해서 이제 가상화폐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 해킹이 이제 북한의 주요한 외화 취득 수단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루어지면서 이제 무기 수출이 주요 외화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존과 다른 점은 수출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외화를 벌어들이면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외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 이후에는 가상화폐 해킹은 한 100여 명 정도의 작은 인원이 하게 되고 무기 수출도 이제 중앙 정부 기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외화가 정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풍부해진 재원을 바탕으로 양곡 판매소라든지 지방발전 2010 정책 같은 정부 주도의 경제 관리를 하는 양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불안전하긴 하지만 시장 사회주의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 주도 관리, 경제 관리를 하면서 경제를 버텨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근간에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그리고 정부에 집중되는 외화 소득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9페이지 상단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 외교에 기여한 것은 안심과 여유입니다. 안심과 여유인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제재 정면 돌파전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외화가 정부에 집중되면서 안심과 여유를 좀 갖게 됐고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더 많이 개선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 남한과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외교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하단인데요. 북러 협력의 중심은 군수 협력입니다. 군수 협력이고 경제 협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4년에 북러 무역 규모가 알려진 바는 없으나 2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북중 무역 규모가 한 3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올해는 한 8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북러가 2억 달러이기 때문에 10%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북러 무역은 북중 무역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노동자 파견도 30페이지에 노동자 파견이 있는데 북한 노동자가 한 4천여 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북중은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러 인력 교류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북중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20대, 30대의 여성 노동자들이 가서 이제 경공업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인데 북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들입니다. 30대, 40대의 남성 노동자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이제 북한 사회에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북러 남성 노동자를 단기간에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상단에 관광이 있는데요. 북러 관광객도 1,500명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올해 초에도 이제 북러가 관광을 하려고 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북한이 아직 그 코로나에 대해서 충분히 면역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미 한 번 더 거의 다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북한은 코로나를 거의 철저히 막은 상황이었고 전체 확진자가 많아봐야 1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북한 전체가 아직 코로나 면역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러시아 관광객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북한의 코로나가 확산되는 문제가 조금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협력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이제 중반인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수출과 파병을 하였지만 러시아가 그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위성으로 관측하고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통계에서 보이는 영향만을 봤을 때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준 것에 비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제 50년의 한국 전쟁 이후에 경제를 재건할 때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소련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러시안 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이제 경제 재건을 한국 전쟁 이후에 경제 재건을 할 때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많은 지원을 받았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러시안 드림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에 필적할 수준이고 러시아에게 충분하게 협력을 하면 러시아의 군사적인 지원이 올 것이고 그것을 북한이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안보적인 여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최첨단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러시안 드림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원인으로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3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도 경제 구조도 상당히 많이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시장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1년 GDP가 40조 원 정도로 크지 않아서 우리에게 볼 때는 이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크지 않지만 북한 경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군사 협력이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그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군수 수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철강 분야와 화학 분야의 활성화가 북한 경제에 좀 온기를 불어넣고 있고 당국으로 집중된 외화를 활용해서 산림집 건설, 그다음에 양곡 판매소 운영, 그리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활성화시키면서 좀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모습이고요. 내년 1월에 이제 북한의 국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9차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크게 변화시킬 수 있고 대외 정책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북미 대화 전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를 통해서 미러 정상회담이 그 전에 있었는데 미러 정상회담 중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북한은 러시아 정상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바 없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러 대화가 진전이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러시아가 미국과 협력을 시작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도 현대자동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에 있던 현대자동차 시설을 $1에 팔았는데 그걸 바이백 조항으로 다시 되사기로 협약을 맺었고 그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이제 바이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러시아 시장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 시장을 지금 중국에게 다 내주고 우리가 물러난 상황입니다. 러시아 시장이 단순히 러시아 시장에 머물지 않고 이제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우리가 러시아 시장을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러 대화가 진전이 되면
우리도 뒤이어서 한러 대화를 진행할 것이고, 한러 대화를 진행하면 보통 정상이 이제 10개 정도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10개 합의 사항의 말미에 남북러 협의 추진이 이제 들어갈 개연성이 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러 협력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좀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북러 관계도 지금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고, 북한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수 있다라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을 언제든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국가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박원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러 협력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후에 외교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북러 관계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고, 만약에 그게 흔들릴 경우에는 내년도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이제 새로운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5페이지에 이제 북중 관계입니다. 북중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경제 분야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러 관계 때문에 또 북미 관계 때문에 중국 패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 역시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북한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외교력이 부족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거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모든 국력이 한미 정상회담에 매달리게 되고 다른 외교 부분에 이제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와 인력 규모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할진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하다 보니까 모든 외교적 역량이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게 소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북한 괘씸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중국의 북한 자산론과 중국의 북한 부채론에 대해서, 이게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인데요. 아무래도 현 국면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북한 부채론이 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 위험에 빠졌을 때 북한이 후방 군수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러시아가 이제 반격을 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안보적 위기가 왔을 때 한국 전쟁처럼 다시 한번 북한을 후 군수기지로 삼아서 반격할 수 있다라는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북한을 마냥 버리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된다면 중국 내에 북한 부채론이 완전히 불식되고 북한 자산론이 부상할 공산이 굉장히 크지만,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현재처럼 북러 관계가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중국 내에서 북한 부채론이 좀 부상하면서 북중 관계가 조금 더 소원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 36페이지인데요. 한러 관계 개선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러 관계는 굉장히 크고 경제적 이득이 크고, 당장 작년에 우리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소방 헬기가 다 러시아 헬기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헬기 부품을 들여오지 못했고, 그러면서 작년에 경상도 지역의 산불 피해가 컸습니다. 올해도 그게 재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또 있는데요. 좀 한러 관계를 좀 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북한을 러시아와 이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면서 우리 북한과 이제 북한의 도발 위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어서 국제사회의 핵 보유국으로 간접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좀 외교적인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욱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입니다. 사실 앞에서 뭐 발표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군사 분야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자, 우리 북러관계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그렇죠. 소련이 북한에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고 특히 군사적으로는요. 북한 군이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쟤들한테 별로 배울 거 없어요. 쟤들 아직 낮아. 물론 무기는 많이 첨단화됐습니다만,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러시아를 자기의 전략의 뿌리로 여기고 있어요. 특히 무기 체계나 이런 개발하는 거를 봐도 중국 걸 따라간다기보다는 러시아 거를 기본 모양으로 삼아놓고 그걸 쫓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특히 군사 쪽의 향수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뭐 사실 뭐 관계가 뭐 설명 앞서 길게 했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거 군사 동맹이 깨졌던 게 러시아로 바뀌면서 조소 동맹 조약이 사실 폐지가 됐던 게, 그래서 친선 관계가 됐던 게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복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이 시작을 치자면은요, 김정은을 국제사회에 대비시킨 특정한 지도자, 나라를 이상하게 이끈 지도자가 결국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트럼프와 뭐 회담이 깨졌기 때문에 무슨 뭐 북한이 뭐 독자의 길을 간다 어쩐다 그랬는데, 사실은 트럼프와 만난 것만 가지고도 김정은은 그동안 상대도 해주지 않던 시진핑과 푸틴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국제 정치적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김정은에게 지난번에 그 깨졌던 그 미북 회담은 손해는 아니었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좀 큰 이득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이요. 자, 결국 러시아가요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만났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을 19년도에 만났죠. 그런데 이제 보고 있으면요, 그때 뭔가 둘이 뭔가 좀 얘기가 되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왜냐?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특히나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 그닥 지정학적 이익이 높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반면에 중국은 어떠냐면, 자, 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중국이 한반도에 관한 정책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북한 정권 생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국가, 그다음 미국의 우방국이 중국과 접경하지 않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중국한테 뭐 잘하고 잘 보이고 해도 뭐 중국을 통한 통일 대박,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다음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신조약까지 맺으면서 이 조약도 굉장히 이상한 게 보시면은요, 전략 동반자 사실 되게 애매한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애매한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포괄적이라고 붙어서 조금 좀 뭔가를 좀 한 단계 높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 전략 동반자 조약에 군사 개입 조항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야, 이게 이 조항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엮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이요.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이제 전달된 탄약들인데 보고 있으면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 2022년 4월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쇼이구가 굉장히 몰래 중국과 이란과 북한을 방문했다. 전쟁 물자로서 4월이 어느 시기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키우를 노린 주 공세가 돈좌되고, 그래서 4월에 다시 이제 돈바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서 전선이 재편성될 때 엄청난 양의 탄약이 필요할 거라고 이미 러시아도 그때부터 느끼고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2020년 10월부터 이제 무기 공급설이 슬슬 미국 쪽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옆에 보시는 사진들, 지금 사진 제가 쭉 해놨는데 특히 러시아 병사가 저 메고 있는 사진, 저게 2022년 말이나 2023년 총과 이제 이때쯤 등장한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 보고 있으면요, 탄약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생산 일자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입니다. 꽤 예전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북한이 공급한 게 뭐냐면요, 자기네 전시 비축 물자 빼다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게, 그럼 왜 굳이 북한에게 갔는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필요한, 러시아 매년 그 거의 뭐 한 1,000만 발 가까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정도 뭐 죄송합니다. 이 1,000만 발까지는 아니고 1,000만 발까지는 아니고 한 뭐 수백만 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러시아가 수백만 발을 동원을 해야 된다. 어느 나라에서 가져오겠습니까? 중국 아닙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요, 어떠냐 하면은 이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난 다음에 무기 체계 개발을 별도의 방향으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탄약이 이후에 일부 안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 사례를 들면요, 소총탄이요. 소총탄이 러시아와 중국이 맞지 않아요. 그 정도로 표준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대규모의 탄약을 갖고 올 수 있는 나라는 전시를 대비해서 엄청난 몇백만 발, 거의 1,000만 발 가까운 탄을 쌓아놓고 있는 나라, 북한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상황에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컨테이너 뭐 양 엄청나게 갖고, 그래서 뭐 최소 관계 고폭탄 기준으로 뭐 600만 발 얘기하는데, 저거 지금 이 시간 됐으니까 이제 더 됐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갔을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이요. 자, 무기가 간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병력이 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자동 개입 조항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뭐 침공받았을 때 자기들이 자동 개입해준다, 아무 이득이 없는데 왜 이 조항을 넣느냐? 자기 나라 전쟁 도와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2월에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 관계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로야 떨어지내자, 장벽 설치하고, 아니 이게 유훈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들은 장벽 만들고 통일을 끊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전시 비축단을 보낼 만큼까지 지금 자기네 전쟁 준비 태세를 떨고 놨어요. 거기다 병력까지 보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이면 북한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은 수비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두 국가 관계론도 저는 그 맥락이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자기들이 이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방어 태세를 하고 갑자기 장벽을 짓고 모든 걸 차단하고 심지어 문화까지 다 차단하고, 이거 자체는 결국은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서 자국의 역량 자체가 대남 투쟁이나 대미 투쟁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이요. 참전 규모는 쭉 얘기가 나왔으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자, 근데 12,000명 정도, 뭐 한 4개 여단 규모다. 뭐 4개 여단이나 혹은 뭐 3개 여단의 뭐 일부 임무부대 성격일 수 있는데, 자, 이 부대가 어떤 부대가 갔냐를 생각을 하면 놀라운 게 이겁니다. 뭐냐면요, 보냄 부대 중에서 우리 폭풍군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지난번 뭐 우리 국힘에서 유영은 의원이 직접 가가지고 와서 이제 쭉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고 있으면 거기 있는 증언한 인원들은 정찰 총국 소속의 여단입니다. 얘들 정예 중에서 최정예예요. 폭풍군단보다 위에 있어요. 이 병력을 보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현대전을 제대로 답습해 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낸 부대들의 성격이 어떠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돌격제대라고 그래서 이 북한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왜 처음 봤을 때 보면 막 무슨 북한군 무슨 막 그 뭐 드론 맞아가지고 죽고 뭐 하고 막 못 싸운다 이게만 잔뜩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북한군 가가지고 사람 많이 죽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그때 초기에 이 굉장히 희생이 컸던 부대들은 사실은 성년대 역할이었고 충분히 전장 상황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포된 인원들 보면은 러시아에 대해 자기를 사지로 내몰았다, 지원 하나도 안 해줬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이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자, 잔뜩 이제 깨지고 1차 공세에서 사실은 별 성과를 크게 못 얻었습니다.
들어가서 자 그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러시아의 예를 들어서 드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자 소위 이제 러시아군 작전이 완전히 통합이 돼서 전투를 한 게 뭐냐면 2차 말고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2차 공세입니다. 1차 다음에 2차 공세. 이때가 언제냐면 젤렌스키가 그 트럼프 앞에서 벌수고 있을 때, 예, 그때 지원 잠깐 끊었죠. 며칠 동안. 그 며칠 동안 지원을 끊는 사이가 쿠르스크 수자를 향해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감행했던 시기고 이 시기 때 북한군이 정말 이 그 뭐라 그럴까 수자 남부 쪽에 이 보급로 차단을 하면서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군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러시아군이 칭찬을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할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정찰 총국 소속의 여단이라든가 뭐 폭풍군단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최정의 병력들이 들어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온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 파병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쿠르스크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해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계속 지금 일단 러시아군이 잘 막고 있어요. 결국 지금 파병돼 있는 병력은 아마도 예비대로 있어서 만약에 다시 뭐 쿠르스크 이외 러시아 지역으로 침공해 들어올 때 이거를 막는 역할로 일단은 대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1월에 이미 그 2차 공세 이전에 희생자 대신해서 한 뭐 3,000명 정도 병력 추가됐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또 이제 공병 인력이 추가된다. 이제 7월 8월 정도에 파병이 합의가 돼서 이제 한 9월 정도 이때 투입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3만 명 더 추가 파병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북한군이 10,000명을 파병을 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 10,000명 파병이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를 예정하고 파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기간이 길어질 때 그다음에 전쟁으로서 인원이 희생돼가지고 그 보충 인원을 보낼 때 그런 거 전부 감안을 한다면은 당연히 2배수, 3배수 이상의 병력은 대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짧은데, 자 다음이요. 북한군이 진화했다. 자,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현대전에 있는 걸 다 했어요. 뭐 드론만 활용한다 이거를 떠나서 뭐냐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 등장한 적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포병으로 공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하예요. 옛날 같으면 20-30분 걸리던 과정이 전부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해서 마치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저기 지금 포탄 좀 떨궈 주셔야겠는데요. 해주세요 하면 보냅니다. 이게 근데 놀라운 게 우크라이나만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돼요. 러시아도 정찰 화력 복합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그걸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 무슨 그 GIS 알아타는 시스템 들면서 야 우크라이나 저렇게 잘 싸운다. 러시아도 똑같이 싸웁니다. 문제는 그 러시아의 그 작전하는 거를 북한이 안 보고 왔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이제 그 능력을 찾아 쫓아갈 겁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모자이크전이라고 부르는 교전 형태인데 북한이 그 단계까지 올라간다. 정말 우리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무기 개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뭐 이거는 무기 개발 갖고 얘기하면 하루 엔쟁일 얘기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지금 북한이 아까 이 방공 능력 얘기하면서 이제 뭐 S-300, 뭐 S-200 이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이 개발하는 별지 6 같은 이제 대공 미사일 같은 게 이미 S-300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러시아와 비슷한 무기 혹은 중국과 비슷한 무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요 그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설계 혹은 정보 절취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ICBM 그러니까 액체연료 ICBM으로 쓰는 화성 17, 뭐 화성 15 이런 거에 쓰는 이 엔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훔쳐온 엔진이에요. 네, 왜 이게 우크라이나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과거 이제 구소련의 이 ICBM 생산 그 ICBM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훔쳐온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그게 원래 뭐 북한 공작원이 체포해서 정보가 안 넘어간 줄 알았는데 2016년에 딱 하니 무슨 백조선 혁명인지라고 나오면서 정보가 다 넘어가서 북한애들 만든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지금 북한이 해온 기술들 상당 부분이 다 러시아, 중국 여기에 기술의 기반 바탕을 하는데 대부분 절취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번에 참전을 계기로 해서 북한으로 러시아가 지금 무기들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무기를 보내준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역설계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거 부족한 거 절취하면 돼요. 해킹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 이 러시아가 제공하는 미사일 샘플만도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데 자, 다음이요. 자, 그다음에 구축함 뭐 이 얘기 제가 길게는 못 하겠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해군 요즘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해군 강조하는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 국제 사회의 지역 사회 특히나 이 인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북한의 욕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북한도 예를 들어서 해군력을 가지고 러시아와 연합훈련하면서 대항으로 나갈 수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저거는 중국을 초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해양 전력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맘먹고 이어도 지역 막아버리면 북해함대 동해함대 꼼짝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야 우리 낮은 선봉 이쪽에 배치해 뭐 혹은 뭐 이쪽에다가 중국 함정 전진 배치해 이런 식으로 돼서 저게 된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훨씬 더 필요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군함 갖고 무슨 막 자꾸 무슨 뭐라고 그럴까 잔치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비하할 게 아니라 이런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국제 정치에 연결돼서 새로운 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북러 밀착 효과 거기서 설명하죠. 자, 북러 밀착을 통해서 우리 앞에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100% 동의하고요.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수 있다 100% 동의합니다. 어쨌거나 도둑놈들 간에는 의리가 없습니다. 이익만 있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특히나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엄청난 생산 능력들 이거 자 우리가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나토 국가에 막 팔면서 우리 뭐 방산 잘 나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NK방산이에요. 지금 러시아에다가 엄청나게 수출하고 하면서 자, 이 생산 역량을 보여주는 것만 갖고도 러시아는 여기 생산 기지로 충분히 쓸만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북한이 러시아의 방산 공급망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위 구성품으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거는 러시아가 북한을 버린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100% 동의합니다. 러시아가 기술 함부로 안 준다 동의하는데 이게 어떠냐 하면은요. 기술을 안 줘도 돼요. 러시아 정부가. 여태까지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과 핵 관련된 기술을 가져왔냐? 거기 은퇴한 기술자들, 과학자들 섭외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가지고 해서 정보 확인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태까지는 자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FSB나 이런 데서 북한 애들 못 접근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사람들을 막지 않는 것만 갖고도 북한은 충분히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소위 유레카 모멘트 이게 뭐냐면 이미 북한도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갔기 때문에 막 누가 가서 막 설계도를 주는 게 아니라 가서 야 너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어 방향 틀어 여기서 이쪽으로 접근하면 돼 이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증거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사진 집어넣은 게 지금 북한 3차 발사 성공하고 난 다음에 위성 발사 3차 발사 성공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인이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짧은 기간 안에 러시아가 뭐 기술 주고 뭘 줬냐? 아니에요. 발사를 할 때 이 위성이 처음에 출력이 뭐가 얼만큼 1단 출력이 얼마여야 된다. 분리 지점이 어디여야 된다. 그거에 대한 계산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럼 기술자가 하나 가서 그 데이터 계산만 해주고 너 이 시점에 분리하고 야 1단의 출력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이것만 해줘도 발사 성공에 굉장히 닦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게 뭐 자연이 안 될 수 있다,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상당 부분 정보가 넘어가고 북한이 굉장히 더 진전을 할 수 있다. 이 가정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미 데미지는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